2023년에 집값이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송파부터 올라갔거든요. 송파. 그러니까 송파 그 잠실부터 가격이 막 튀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가장 빨랐어요. 2023년 1월, 2월 그때가 이제 저점 구간이었고 한 4, 5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잠실에 이제 워낙 대단지가 많으니까 거기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당시입니다. 2023년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쯤인데 그때 마포, 뭐 성수 뭐 이런 데들 있죠. 뭐 용산 이런 데들은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오른다고. 저기 뭐 송파만 올라가는데 왜 송파만 오르냐 하면서 되게 답답해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이게 고작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 얘기. 2년 반 전에는 잠실만 가고 아무데도 안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거 지나고 나서 강동이 움직이면서 강남도 이제 살살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도 마포 분들은 답답해가지고 왜 우리는 안 올라가냐, 우리는 안 올라가 하면서 마포도 끝났다. 이제 뭐 강남 아니면 안 되나 보다 했던 시절이 고작 2년 전. 근데 이제 마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송파 뭐 이런 데 강남 올라가니까 마포랑 이제 성수 뭐 이런 데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작도 이제 슬슬 막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 이제 한강벨트만 올라간다. 한강벨트 아니면은 끝났다. 라는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뭐 광진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한강벨트 아니면 안 되나 봐.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분당 올라가고 뭐 광교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이런 데들 소위 말하는 경기도의 대도시들 아니면은 안 되나 보다. 이제 다 끝났다. 나머진 다 망했어. 뭐 노원 같은 거 사면 망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죠? 위례 사면 망한다. 이게 고작 1년 반 전 얘기입니다. 1년 전 정도 됩니다. 1년에서 1년 반 전. 위례는 망했나요?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요. 동대문 끝났겠죠? 뭐 저희는 안 되는 건가요? 뭐 저기 뭐 나머지 동네들도 다 뭐 안 좋다고, 뭐 광명도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광명에 막 입주장이 시작돼가지고 마피 뜨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광명이 지금 막 18억을 부르는데 그때 마이너스 피가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누가 집을 사냐. 저기 이제 공급 폭탄이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던 때가 고작 1년에서 1년 반 전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지금 다 올랐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뭐 구성남부터 해가지고 뭐 동탄까지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노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작년 10월 15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노원이 묶이면서 노원분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거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왜 우리를 토호제로 묶느냐 하면서 그때 울분을 막 터뜨렸던 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원 난리 났거든요. 지금 노원에 매물이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희 집은 많은데요. 노원도 엄청 넓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노원은 소위 말하는 노원에서도 그래도 좀 알짜배기 단지라고 말하는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은 아예 매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고작 3개월 전에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저희는 끝난 건가요? 라고 하던 동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나머지 동네들은 어떻게 될까? 나머지 동네도 이제 우리는 끝났나 봐요. 노원은 가지만 우린 안 되겠죠? 뭐라고 하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시차와 어떤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이 정책의 방향성이나 시장의 심리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버리면요. 이게 돌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정부가 어떤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날 전에 공급 대책을 낸다고는 하는데 그 공급 대책 가지고 과연 이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인가? 그게 모르겠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도 지금 답답할 겁니다. 답답하니까 지금 계속 대책 발표가 밀리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하고 뭐 협의가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뭐 확실하게 좀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고 발표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추가로 뭐 지금 1주택자 세금도 뭐 더 늘릴 것 같다. 뭐 다주택자들 세금 더 늘린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시 늘리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늘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임대인, 임차인, 정부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세 파트에다가 세금이라는 비용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누가 낼 건데 임대인이 낼 거야, 임차인이 낼 거야, 둘 중에 한 명은 내라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럼 정부가 세금 내라고 하면은 힘이 약한 애가 내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그런 거잖아. 뭐 그 조직폭력배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제일 큰 조직이 하위 조직한테 삥을 뜯죠. 그럼 이 하위 조직들은 또 자기 밑에 있는 그 점 조직들한테 삥을 뜯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은 상납을 하잖아요. 상납. 그러니까 그런 개념처럼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한테 상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울 수도권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임대인이 강하고 임차인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중과를 시킨다, 뭐 세금을 더 내라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세금을 나도 위에서 내라는데 어떡하냐, 미안하다, 나도 좀 줘라, 야, 우리 십시일반 하자, 뭐 내가 다 부과는 좀 못할 것 같고 내가 한 30 부담할 테니까 네가 한 70 내라 하면서 이제 임차인한테 걷게 될 겁니다. 그걸 뭘로 걷죠? 그게 전세, 월세, 가격 상승,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또 임대인들이 그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냐? 그것도 아니죠. 나도 상납해야 돼. 나도 어차피 정부한테 상납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또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국가가 가져간 돈이 임차인한테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안 돌아올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이제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는데, 이 구조 안에서 세금을 인상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리스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위기에서 세금을 전가해? 이게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요, 완전 분양 완판된 거 있죠. 분양이 완전히 완판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 동네들은 완전 이제 앞으로 공급도 없어, 신축 수요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동네들의 분위기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는 순간, 전매 제한이 딱 풀렸는데 집주인들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웃돈을 붙여가지고 딱 호가를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호가를 누가 따라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봐라, 야 따라오네 하면서 더 올린단 말이죠. 따라올 테면 따라와 하면서 막 더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가 너무 막 핫하고 막 밖에서 외지인들도 막 사러 오고, 그리고 이 동네에 공급이 없다는 게 누구나 다 알면은 그 소위 말하는 가격을 계속 추격해서 추격 매수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수준까지 가냐면, 야 내가 지금 양도세가 1억 5천 나오거든, 야 그것도 네가 내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양도세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런 전매 제한 같은 것들이 풀린 곳들에서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양도세까지 그냥 얹어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외부의 영향까지 다 겹치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급한 사람이 지는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자, 누가 급해? 나는 집을 가지고 있고 난 여기서 실거주하고 있어. 근데 넌 무주택자잖아. 그럼 누가 급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데, 이 무주택자분들도 전세가 많고 뭐 신규 입주가 막 계속되고 뭐 월세도 안 올라가고 아주 그냥 안정돼 있어요. 야, 네가 가격을 올려? 야, 그럼 난 옆집 가면 돼. 옆집 가면 그만이야. 하면은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임차인이 더 센 거죠. 요즘에 이제 뭐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급이 많은 동네들 있습니다. 그런 동네들 가면요, 전세가 오르기는커녕 뭐 전세가 옆으로 막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막 구축들은 전세가 막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급전세도 내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런 동네들 가면은 세금 전가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런 동네들은 완전히 그냥 임대인들이 을이 돼가지고 제발 우리 집 좀 와주세요. 제가 뭐 화장실도 고쳐드리고 뭐 다 해드릴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호객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들이 강한 동네가 지금 별로 없어요. 거의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되려나? 뭐 지방의 소도시나 뭐 군단위, 읍단위 이런 데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이런 온라인에서 오르내리는 동네들 중에서 임차인이 강력한 동네가 뭐 거의 없다.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 임대인이 강력한 그런 시장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이나 뭐 수도권 대도시들은 뭐 임대인이 엄청 강력해졌습니다. 엄청. 그래가지고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 쓴 집하고 안 쓴 집하고 전세가 한 1억 5천에서 2억씩 차이 나는 데들이 많아요. 뭐 더 강남권은 막 전세가 막 3억 이상 차이 나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2년 뒤엔 3억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들, 지금 전세 사는 분들도 지금 불안하죠. 어떻게 2년의 시간을 벌긴 벌었는데 2년 뒤에 내가 전세를 한 3억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부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렇게 좋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면 벌써 지금 애들도 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됐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한테 들어가는 지금 학원비에다가 뭐 이래저래 비용이 많아요. 본인들의 어떤 기본 생활비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고 해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세금을 그럼 뭘로 만드냐? 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 못 올려주면은 반전세로 저희가 이거 전세를 3억까지 올려드리는 건 좀 어렵고 1억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월세 100만 원에 하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주인이 받아주면 고맙죠. 받아주면 고마운데 아니요, 저는 그냥 뭐 월세 안 받아도 되니까 전세를 더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갱신권 쓸 때는 좋죠. 2+2에서 +2를 쓸 땐 좋단 말이에요. 그때는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권한을 주니까. 이게 끝나는 4년차 때는 집주인하고 완전 생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집주인들이 뭐 반전세로 갈게요 하면은 뭐 반전세가 본인한테 당연히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사라도 안 가서 다행이다. 전학 안 가도 되고 뭐 학원 안 바꿔도 되고 그나마 다행이다. 뭐 요즘에 이사비도 엄청 비싸진 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2년 전에 4년 전에 이사할 때랑 같은 값이 아니야. 지금은 진짜 너무 비싸져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인테리어 수리하는 것부터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 옮기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담된단 말이에요. 중개 수수료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도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매매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랑 전세로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가 요율도 낮지만 금액 차이가 좀 나가지고 이게 전세 맞춰봐야 뭐 크게 뭐 이렇게 남는 게 없어라고 말하는 중개사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전세가도 막 한 13억, 15억짜리들도 많아가지고 중개비에다가 이사비에다가 또 이제 뭐 괜히 뭐 원상복구 가지고 요즘에 싸움 많이 납니다. 원상복구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그냥 깨져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마다 그런 것도 깨지죠. 근데 집주인이 뭐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면 어떡하냐 이거지. 거기다가 그 생기는 이래저래 시간적 손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올려주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반전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저 그냥 전세금 1억만 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월세 100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월세 100은 내가 받은 급여에서 세후 10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고소득자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대기업에서 경력 한 10에서 15년 정도 되시면은 연봉 1억 이상 찍는 분들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둘이서 뭐 맞벌이 해가지고 뭐 2억 이렇게 버는 분도 있지만, 연봉 1억 정도 되면요. 이 소득세로 한 20% 이상 내야 되거든요. 20%? 그러면은 세후 100만 원의 월세를 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봉에서 120만 원어치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더 많이 내시는 분들은 뭐 130만 원에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후로 또 내니까 여러모로 또 이 월세가 부담된단 말이에요. 생활비가 깎여나가는 느낌?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또 막 종부세를 올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또 월세의 전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외국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이제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와 양도세를 극히 낮추고 보유세를 높였단 말이에요. 네가 사든 팔든 상관 안 해. 나는 그냥 보유세로 걷어갈 거야. 라는 게 이제 외국 선진국들의 세금 체계고 우리는 보유세는 많이 안 걷고 너가 사고 팔기만 해봐. 하여간 내가 왕창 가져갈 테니까. 라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못해. 거래를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막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가 높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시장이 계속 물건이 잠기고 거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사도 못 가고 여러모로 그 부수적인 후방 산업들도 다 잠겨버리죠. 이거 토어제 하나 발표하니까 뭐 인테리어부터 이사업체 뭐 다 지금 매출 다 급감했어요. 뭐 거래가 돼야지. 뭐 도배 업체부터 뭐 다 지금 힘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거래를 안 해버리네 국민들이. 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보유세를 높여야 되겠다. 거래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너한테 매년 그냥 계속 삥 뜯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가고 있단 말이죠. 아마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특이한 거죠. 거래세도 높이고 취득세, 양도세 다 높인 다음에 보유세까지 높이는. 그러니까 다 높이는 전략을 우리는 항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도 못해. 그렇지만 보유하기도 힘들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가 보유세가 힘들어? 그러면은 거래세로 다 나한테 털리고 가. 약간 이런 구조인 거죠. 약간 그 선진국에 있는 그 구조보다 우리가 더 안 좋아. 우리가 더 안 좋습니다. 저기 외국 형님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상도덕이 있어. 야, 그래 네가 평소에 나한테 좀 많이 좀 상납을 했으니까 그래 갈 때는 좀 편하게 가라. 뭐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평소에도 때려 맞다가 갈 때는 이제 한번 제대로 맞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마다 이제 어디 하나 이제 부러져 가지고 원래 살던 집보다 이동을 할 때 더 좋은 집을 못 가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래저래 다 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나도 안 되겠다. 여기서 어떻게든 챙겨놔야 되겠다 해서 내 세금을 이제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 이게 좀 그 윗선에서 이렇게 막 그 쥐어짜면은 다 이렇게 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디즈니 플러스의 탕류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그 말 그대로 이제 한강의 마포 같은데 포구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조폭 같은 조그만한 그런 조폭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그 시정 잡배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보면은 일당을 받아서 짐 내리고 하는 그 짐꾼들한테 뭐랄까요 품삯을 엄청나게 막 후려쳐서 줍니다. 그러면은 그 품삯을 후려쳐서 받게 되는 그 짐꾼들이 막 억울해가지고 막 덤비면은 막 그 조폭들이니까 막 패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 그 수탈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거기 위에 있는 그 담당 관리들한테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힘들게 사는 거야. 사실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위에서 많이 챙겨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이제 약자들한테 계속 그게 이제 대물림이 되는 거죠. 아마 올해도 그런 모습들이 점점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 분들이 오히려 보유세 올리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이 투자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경험이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는 거는 무주택자들은 절대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이게 별로 좋은 구조가 아니야.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자,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거래할 때 내가 왕창 가져갈 테니까 너 보유세는 내가 안 거둘게 라는 게 오히려 임차인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어쨌든 사고 팔고 할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특히 이 거래세가 높은 거는 반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뭔가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돈 벌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도 좀 많이 내고 실제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좀 번 거에서 일부 떼가는 개념이니까 양도소득세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분 좋게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5억 벌었는데 그중에 뭐 1억 내라고 하면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보유세로 가면요. 사든 팔든 상관 안 해. 나는 너한테 그냥 무조건 세금을 뜯을 거야. 아까 말한 그 탕류, 포구에서 일하는 그 조폭들한테 야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 야 명절에 한 번씩 가져갈게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평소에는 그래도 조금 좀 풀어줄 수 있잖아요. 짐꾼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야. 야 내가 앞으로 3일에 한 번씩 너네한테 와가지고 세금 거둘 거다. 알겠어? 라고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봐줄 여력이 안 생겨. 무조건 그냥 어떻게든 계속 수탈을 해야 됩니다. 짐꾼들한테 많이 뜯어놔야 돼. 왜냐면 얘가 계속 가져가니까. 아니 항상 이게 뭐랄까요? 이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가져간대. 매년 가져간대요. 하면은 아 그래? 아 불안한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요즘에 좀 이렇게 뭐 회사를 잘 다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장사가 잘 돼. 그러고 있으면은 뭐 아, 그래 뭐 1년에 한 번 뭐 보유세 내면 되지 뭐. 하지만 이거 불안하잖아요. 내년에도 보유세 잘 낼 수 있을까? 이게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임차인한테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봅시다. 라고 마음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월세가 살벌하게 비싸죠. 그렇게 내고도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그런 지역들은 보통 거기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해서 이제 버는 연봉이 다른 데서 막 멀리서 출퇴근하는 거나 아니면 아예 지방 가서 일하는 것보다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웃돈을 주고도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하는 그 신규 수요자들 이런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의 도심지에 살기 좋은 동네들 뭐 학군 좋은 동네들 이런 데들은 어김없이 월세가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매년 보유세를 계속 가져가니까 그 임대인들도 이왕 뭐 내가 임대를 주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이건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내는 거 이상은 받아야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현 구조가 전월세 시장에는 그래도 좀 안정되는 건데 보유세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이제 전월세 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계속 외국계 그 기업형 임대업 하는 CEO들이 계속 지금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를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뭐 자산을 한 뭐 10조, 뭐 20조, 뭐 50조 굴리고 있는 그런 외국계, 뭐 유럽부터 미국까지 대기업, 기업 임대 대표들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고 방문 예정입니다. 그럼 와가지고 뭐 그냥 K-팝 문화 느끼고 갈 건 아니잖아요. 와서 이제 한번 둘러보겠죠. 야, 우리가 여기다가 건물을 몇 개를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과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되겠지? 장사 잘 될까? 이런 거 따져보겠죠. 야, 여기 공급이 어떻게 돼? 여기 수요가 어떻게 돼? 그래? 야, 그럼 최소 5년간은 공급이 안 되겠네? 야, 이거 괜찮겠다, 야. 야, 여기 지금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계산들을 하고 가겠죠. 물론 이제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고 나중에 쫓겨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된 기업 임대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이제 정부가 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은 정책이 막 휙휙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장사하려고 딱 좌판을 깔았는데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거기 그 조폭들이 와가지고 상을 막 엎어버리는 거야. 맨날 막 엎어버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좌판 깔면 와서 또 엎어버리고 막 이런 걸 하니까 나 더러워서 못하겠다 해서 그냥 여기 시장에서 장사 접고 옆에 다른 데 가서 저기는 이제 깔끔하게 룰대로 운영하는 그런 데 가서 장사를 하는 건데 뭐 이번에 다시 또 오는 거 보면은 뭔가가 있겠죠? 우리도 이제 룰대로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좌판 벌려보시죠. 라는 거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실거주용 집을 사놨다는 것 자체가 이걸 안 가져본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로 이게 가져본 사람과 안 가져본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데 저도 옛날에 이제 지방에 막 아파트들 막 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저도 미혼이었으니까 야 나도 이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내가 살 집, 내가 살 만한 그래도 서울에 괜찮은 집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불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함.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면은 그때부터는 뭐 남들이 올라가도 결국에 거기서부터는 나도 잘하면은 저걸 뭐 따라잡고 뭐 벌어지고 뭐 이런 개념이지 내가 뭐 여기서 그 뭐랄까요. 주거 안정성이 막 무너진다. 뭐 이런 것들까지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게 없으면요. 없으면 계속 그 불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거는 불안하면 계속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수십만 년간 느껴왔을 거 아닙니까? 뭔가 그 비 오거나 밤에 뭐 늑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협을 받던 인간들이 원시인들이 항상 어떻게든 동굴 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 동굴 안에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이제 머물고 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집이라는 동굴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뼈에 새긴 게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여러분도 알고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집이라는 거를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빌린다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남의 동굴도 한 2년 정도는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 2년이지만 그래도 요 사는 동안에는 주거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쯤 찾아옵니까? 2년이든 뭐 4년 지나면은 한 번씩 임대인 옆에 있는 또 이제 몽둥이 들고 있는 옆집 원시인이 와가지고 야 너 나가 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나가기 싫으면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2덩이 주고 딸기도 야 2박스 가져와라 이런 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나도 가장 원시인으로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막 답답한 거죠. 나도 동굴을 찾고 싶은데 동굴이 없어 이 주변에. 그래서 다른 동굴 찾아봤더니 거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동굴에서 삽시다 라고 하면서 원시인들 때도 아마 임대인 임차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거주용 집을 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빌라에 살아도 훨씬 마음은 편해져.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지금 고생해도 나름 이게 추억이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돈 불려가지고 언젠간 저기 들어갈 수 있겠지?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데 반대로 이게 실거주용 집이 없으면 소유권이 없으면 희망이 아니라 불안을 가지고 살죠. 불안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네 이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본성에 기대서 판단하시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집 사라고 하냐? 왜 집을 사라고 이렇게 부추기냐라고 하는데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게 그런 분들인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제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집은 살 필요가 없고요. 집은 그냥 빌리면 되는 거고요. 집은 뭐 임대로도 충분하고요. 뭐 집 안 사도 그만입니다. 뭐 전월세로 살면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월세는 뭐 누가 빌려줍니까?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빌려줄까? 그러니까 영원히 나는 어떤 그 주거 안정이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참 집 살 때까지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는 순간 그 정말 농담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울어요. 진짜 웁니다. 뭐 저도 진짜 거의 눈물 날 뻔했어. 이게 웬만한 T도 울거든요. 근데 F들은 뭐 완전 그냥 대성통곡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 진짜 한 10년 정도 전월세를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분들이 그 싱크대를 만지면서 막 쓰다듬어. 진짜. 이 농담이 아닙니다. 이 싱크대가 옛날 집 싱크대나 지금 집 싱크대나 똑같은데 이게 내 거거든. 내 거 싱크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게 좀 그 느낌이 있어. 그 약간 괜히 수전을 쓰다듬습니다. 잘 지냈니?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쓰다듬고 나야 주인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런데 그거를 보는 그 아내분의 그 뒷모습을 보는 남편의 그 뭐랄까 애환이 섞인 그 뒤통수 뭐 이런 것들을 막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집이라는 게 정말 어찌 보면은 그 인간이 그리고 이제 가족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독립된 가정이 생긴 이후로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진짜 인간의 가장 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왜냐면 그게 안 돼가지고 계속 뭔가 그 불안감에 막 떠돌아 다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뭐 말한 대로 뭐 야생 동물이나 뭐 아니면 다른 인간의 위협이 걱정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내가 언제든지 이 동네를 떠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나는 뭐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불안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걸 뚫고 집을 사가지고 실거주를 딱 하는 순간 그냥 막 다 이쁘죠. 도배가 왜 이렇게 낡았냐. 멋지게.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감정이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애도 키우고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막 행복한 상상을 막 꿈꾸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큰 숙제 하나 끝냈기 때문에 이제 좀 즐겨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거주를 한 이후로 오히려 인생이 막 꼬이는 분들도 많아요. 갑자기 막 여행 다니고 어느 순간 가전을 막 바꾸기 시작하면서 마치 내 인생 마지막 집인 것처럼 여기서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를 막 폭발을 시키죠. 과거에 그 열심히 참았던 거를 마치 보상받듯이 막 소비를 막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상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뭐 저도 그랬지만 실거주용 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테리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이 참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그 세술은 세부대 과거에 남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기 때문에 시작을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를 샀지만 그래도 시트는 내가 새로 사가지고 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남이 앉았던 시트에 내가 앉기가 싫어.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차가 한 6년 된 요 그랜저가 마지막 내 차인 것처럼 시트를 다 갈아버립니다. 시트를 다 갈아버리고 이 핸들도 다 바꿔. 남의 손이 단 거는 내가 쓸 수 없어. 뭐 이러면서 막 인테리어를 막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가 이제 더 낡아지죠. 그러면 이제 차를 또 바꾸고 싶어. 항상 사람은 새로운 거에 대한 욕망이 크기 때문에 한 4년에서 8년 살면은 야 이거 이제 차 좀 바꿀 때 됐지? 라고 하죠. 그 다른 이 중고차 매수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핸들부터 시트까지 어디 하나 제 손이 안 닿은 게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거 바꾸는 데만 한 6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챙겨주시죠. 라고 얘기하면은 그 중고차 매수자가 그걸 챙겨줄까요? 안 챙겨주죠. 왜? 자기는 남의 손때 탄 핸들이 싫거든요. 싫거든. 근데 그 싫어하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튜닝을 해놓고서는 자기가 손때가 다 묻은 거라서 돈을 챙겨달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챙겨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차라면 뭐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대다수는 인테리어 한 거 반도 못 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가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동굴 하나 생겼다 정도인 거지 동굴 안에 인테리어 하지 마세요.